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그냥 쭉 얘기하면서 넘어갔었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될 거야. 그냥 쭉 중요한 거 딱딱딱 찍고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시험이 안 나와. 시험이 거의 안 나와, 진짜로. 나오는 문제만 딱 나오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 보존, 그다음 밑으로 다음에 이제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뭐 생태계 평형, 아마 일단 오늘은 내가 여기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기 해수 순환, 그러니까 지금 봐봐, 254페이지 한번 볼래? 사실은 너희들을 나중에 조금 힘들게 할 게 뭐냐면은 요 단원이야. 254페이지의 지구 환경 변화 인간 생활, 그 다음 장에 있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한 얘기겠지. 요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게 될 거고, 그 뒤쪽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도 전기는 되게 골치 아프지 않았었니? 뭐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게 좀 귀찮았을 텐데, 그거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연료전지 이 정도가 이제 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아마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쭉 나가고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그 아까 대기와 해수 순환 요 얘기 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쯤에 전기 얘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시험 한번 보고 아마 우리 수업이 종료가 될 것 같고, 자, 이 강의들은 너네 알다시피 전부 다 찍어놔. 전부 다 싹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비공개 동영상으로 올려놓거든. 너희들한테 이거 다 완성이 되면은 전부 다 그 재생 목록이라고 하니 그걸? 뭐 있잖아. 아무튼 뭐 재생 목록을 싹 다 너희들한테 다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년 내내 상관없어. 우리 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으니까 과학 같은 거에 관련해가 통합과학 관련해가지고 시험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했을 때 내가 그것은 뭐 100% 1년 내내 AS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안 물어볼 거잖아, 그치?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 아무도 안 물어볼 거거든. 내가 항상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비싼 돈 내가지고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그래? 하세요. 자, 아까 우리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과 보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생태계 평형, 이거 있잖아. 진짜 도덕책 얘기야. 도덕책 얘기. 딱 지문 보고 좋은 말 하면은 그냥 체크하면 돼. 좋은 말 하면 체크하면 된다. 자, 오늘 이제 220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이제 쭉 진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도 조금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해줄게.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유전적, 종, 생태계, 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일단 그거 제일 중요한 그 용어를 주죠.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 그 지질 시대에 걸쳐 가지고 계속 막 종이 멸종하고 다시 번성하고 멸종하고 번성하고 이제 이게 반복됐잖아.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놈들, 살아남았던 놈들이란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살아남았던 놈들은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야 지금.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종 내에서 다양한 유전적 형질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수록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남는 놈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거 생각해 보면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난 모양 적혈구 환자들, 환자들이야 걔네들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더 살아남는데 유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존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 그게 사실 종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난 모양 적혈구야. 그냥 일반적인 적혈구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난 모양 적혈구가 질병이거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전 세계가 말라리아로 다 죽어나가고 있으면은 얘네들만 살아남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지 않겠니?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어떤 지구 인간의 주요 메인,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다. 한 종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 종 내에서야. 자, 밑으로 가면서 보면은 그 칸 있지, 칸. 칸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밑줄 몇 개 쳐줄 게 뭐냐면은 유전적 다양성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제일 중요한 건 요것 때문이야.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야. 여기 지금 뭐 무당벌레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무당벌레가 다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봐. 모양이 다 똑같아. 이 등판 모양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등판 모양이 어떻게 보면 그 위장색 같은 거잖아. 위장색 내지는 좀 이렇게 남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색깔이거든.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위장이 전혀 안 되는 곳에만 살던 애들이라면은 걔네들 싸그리 다 죽겠지. 근데 위에 있는 등판에 있는 무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어떤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어떤 예시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종 다양성이야. 종 다양성.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얘가 가장 작은 개념, 그 다음 좀 큰 개념인데 어떤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야. 이건 생태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어. 어떤 이렇게 뭐 산림 지역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내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이 같은 게 한 종류밖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하나의 환경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사이에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지금 너네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바나나 얘기?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너희들보다 어릴 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어릴 때는 바나나는 진짜 비싼 음식이었거든? 먹기가 되게 힘든 음식이었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되게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그게 됐잖아. 근데 그게 난 잘 몰라. 이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사람도 있게 맞는 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바나나는 다 한 종류밖에 없대.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 바나나 그 한 종류가 만약에 한 종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얘네들만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네? 이게 지금 사실인지 몰라. 그냥 나 얼핏 어디다 그냥 지나가다가 쓱 들은 얘기야. 그게 이제 지금 뭐 지구온난화처럼 무슨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지 뭔지 난 사실 잘 모르는 일인데 예를 들면 그 바나나가 한 종류밖에 없어. 근데 그 바나나 그 한 종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걔가 다 죽어 멸종을 해버리면 니들은 바나나를 못 먹는 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 종 다양성이야.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그 생태계가 얘가 만약에 멸종이 되더라도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또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 다양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종 다양성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야. 그게 뭐 있니? 없어. 거기다 써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종다양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하게. 너희들 이제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잖아. 먹이 사슬이 좋은 거니? 그물이 좋은 거니? 그물이 좋은 거야.
이따가 나와. 그러면은 다양성이 있어야지,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종들의 다양성이 존재해야지 먹이 그물이 생길 수 있고, 먹이 그물이 생겨야지 그것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 조금 이제 좀 다른 느낌이야, 사실은. 얘는 좀 다른 느낌인데, 생태계는 뭐냐면 그냥 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실 겪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생태계 다양성 거기다 위에다가 적어두세요. 뭐냐면은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준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말이야. 얘가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준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봐봐, 사막 기후도 있고 늪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추운 극지방도 있고 더운 지방도 있고 열대 우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다 환경 보고 다 막 파괴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막밖에 안 남았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종 다양성도 유전적 다양성도 다 저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 내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고, 종 다양성은 이 생태계, 하나의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종 다양성이 필요하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지구상에서 존재를 하면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개념 컨셉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키워드로 가야 돼. 유전적 다양성이 왜 필요하다? 종 다양성이 왜 필요하다? 생태계 다양성은 왜 필요하다? 머릿속으로 큰 컨셉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용어 자체는 되게 중요해. 유전적, 종, 생태계 요로 쭉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중요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내려보는 거 그냥 쭉 그냥 보면은 되잖아. 어려운 일은 전혀 없고요. 전혀 어려움 없어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옆에 이제 221페이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모두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쭈루루룩 읽어보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선 이 용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좀 전에. 이게 한번 위에서부터 쭉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 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태로.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었던 게 앞에 보면은, 자, 앞쪽에 봅시다. 219페이지 한번 봐봐. 219페이지. 1번 보면은 웰시코기, 여러분들 뭐 강아지 키우는 혹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웰시코기가 털이 엄청 빠집니다. 혹시 본 적 있니? 이게 옛날에 우리 후배가 이걸 키웠거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근데 털이 진짜 이렇게 쓱 지나가면 여기 털이 다 이렇게 묻을 정도로 털 빗질을 시켜주면 개 한 마리가 또 생기더라고, 이렇게 이만큼이. 진짜로 그래. 아무튼 그렇대요. 웰시코기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나는 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못 키우거든.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쉽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거 자 볼게.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봐봐. 자, 가영이 보면은 웰시코기의 털색이 다양한 것은 환경의 영향 때문이야. 이게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아니야. 이건 무조건 틀린 얘기야. 웰시코기의 털이 틀린 건 그냥 유전자가 달라서야, 유전자가. 얘네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지 환경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게, 이게 바로 용불용설이야. 기린이 모가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용불용설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그런 놈이 갑자기 태어난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봐봐. 웰시코기 여러분들 쭉 보면은 대부분 갈색이에요. 대부분 황토색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
걔네가 사람들로부터 선택이 된 거야. 이건 자연 선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웰시코기는 그 황토색 웰시코기가 제일 예뻐 보였었던 거기 때문에 걔네들만 키우게 됐고, 걔네들이 계속 교배를 하게 되니까 계속 황토색 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푸실 뿐이지, 유전적인 영향이지 환경적인 영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쨌든 유전적인 영향이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리트리버도 보면은 거의 다 그 비슷한 색깔이잖아. 강아지에 관심이 없네.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웰시코기의 털색이 다양한 것은 환경의 영향이 절대 아니다. 유전자의 영향일 뿐이다. 유전자의 영향. 그래서 나영 다영이라는 애가 맞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222페이지 봐봐.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딱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여 살아남을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생명 유지는, 생명의 원리는 딱 그거 하나예요. 생명체는 단순해. 되게 단순해. 이기적인 유전자,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해. 뭐냐? 그냥 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모든 나의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존과 번식이야. 생존과 번식. 그럼 뭐야? 이 변이라는 것도 어떠한 특성한 상황에서도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진화의 어떤 단계 중에서 한 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종 다양성의 중요성.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그대로 나오잖아.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다양하게 있을수록. 하나만 있으면은 망하게.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 하나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생태계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이거 나올 거야. 뒤쪽에서 지금 먹이 사슬 먹이 그물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자, 생태계 다양성은 당연하게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이건 그냥 진짜 도덕책 얘기죠. 진짜 도덕책 얘기야. 목화에서 의복, 누에에서 의복의 원료, 식량, 우리 식물 엄청 먹잖아. 괜히 식물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겠니, 나중에? 생산자 배울 거야. 의약품, 나무, 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리고 C에서, 여기서 이거 2번 생물 다양성 감소원이, 그냥 이거 환경 파괴, 환경 파괴. 너희들 환경 파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용어를 좀 알아보면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에다가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 단편화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산이 있었어. 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늘에서 본 거야. 산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뚝 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요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원래 이만큼 큰 녀석이었어. 이 생태계 자체가 종이 이게 살 수 있는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녀석이었는데, 그걸 중간에 길을 뚝 뚫어내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게 잘라진 거야. 이게 두 개의 면적을 합치면 비슷하겠지만 여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랑 여기는 굉장히 좁아진 느낌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원래 살던 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이제 여기서까지밖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편화라고 합니다. 이 옆에 보면은 222페이지 옆에 플러스 강의 2번 보면은 서식지 단편화 생물 다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지. 요런 거예요. 요게 단편화야. 그치? 요게 단편화라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야생생물 불법 포획 및 남획. 이거 하면 그냥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외래종 도입. 이거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뉴트리아 이런 거, 그리고 베스, 이 제일 유명한 것들이고, 우리나라께 좀 미국 가가지고 가물치가 미국 호수를 다 날려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 똑같아. 그 정도야. 그래. 세 번째, 네 번째, 환경오염. 이것이 뭐냐? 이때 모르는 거 있냐, 이게? 니들이 단편화라는 용어 요 정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야. 이거 하지 맙시다.
그치? 이게 진짜 도덕적 얘기예요. 223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노력이 있고요. 개인적인 노력이 있고, 국가, 사회적인 노력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이 있어요. 이것도 다 도덕적 얘기예요. 그냥 보면 알아. 야, 여러분들 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세요. 그 개인적인 노력이야. 그런 것들 당연하겠지. 근데 뭐 이제 국가적인 노력은 뭐야? 예, 이런 것들 단편화가 생기면은 여기다가 뭐 요즘에는 너희들 그 고속도로 같은 거 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 생태 통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 그럼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물론 단편화가 돼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편이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먹었잖아. 나이가 먹어서 처음에 이런 게 생긴 데를 이제 나 선생님 너 혹시 알다시피 나는 이제 군인 출신이야. 근데 이제 상하교를 나와가지고 군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거든. 근데 이제 출장을 엄청 많이 다녀서 훈련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고속도로 같은 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고속도로지만 새로 생긴 고속도로 진짜 많이 다녔었거든. 예를 들면 뭐 대전에서 진주까지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진주가 공군교육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진주까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 뚫렸을 때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 근데 여기가 진짜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이게 연결만 해둔 거였어. 연결만 해둔 거였는데 요즘 가보면 여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뭐 사람이 가서 심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가서 심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보면은 여기가 막 진짜 엄청 우거져 있는 걸 딱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태 통로라고 이렇게 보면은 가다 보면 여기 생태 이동 통로 이렇게 써져 있어 그게. 그럼 딱 보면 저런 게 있었구나.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나갈 때 갔다 보면은 엄청나게 막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게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니네들가 할 수 있냐? 개인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만드는 건 국가 사회적인 노력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되게 헷갈려요. 요것도 헷갈려. 예를 들어, 이게 국가적인 노력이야. 국가 한 나라가 안 되겠는데 여러 나라가 같이 해야 되는데, 헷갈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하세요. 자, 국제적인 노력은요,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냥 그렇게 외워. 협약이 들어가 있어야 돼. 거기 봐. 국제적 노력 봐봐. 쭉 각자적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그거죠. 야,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 나머지는 그냥 국가사회적이야.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이야.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 나머지는 그냥 국가사회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봐봐. 실제로 개인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노력은 그래서 되게 뻔해요. 개인적인 노력 봐봐라. 야, 자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쓰레기 분리수거한다. 자원 재활 뭐 이런 거 한다. 야, 이게 무슨 국가적인 노력은 아니잖아.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고 국제적 노력은 그냥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 노력이다.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 노력. 나머지들은 보면은 전부 다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협약 들어가 있으면 국제적. 나머지 그냥 딱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개인적. 나머지 국가사회적. 이게 사실은 있잖아. 애매한 걸 주어줘 놓고 나서 이게 요건지 헷갈리게 좀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제적이란 노력은 그냥 협약. 그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나 이거 문제도 안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 봐봐라. 그죠? 그래요. 이거 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래가지고 이 중단원 정복, 중단원 정복에서는 중단원 정복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봐라. 중간에 여기 지금 내 선생님이 그냥 문제 안 풀어주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도 또 내신 튼튼 요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게. 그건 아는데 여기 중단원 정복은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풀어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나 앞쪽에 나오는 거 뭐 지질 시대에 대해서 화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암기할 거 되게 많았잖아. 그 암기할 것들은 당연히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암기된 것을 체크하는 거라도 여러분들 한번 중단원 정복 문제를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봅시다. 계속. 자, 넓게 넘어가 봅시다.
자, 생태계와 환경. 자, 요거는 요 앞쪽에 맨 환경과 에너지, 요 맨 앞에 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먼저. 자, 오늘 내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생태계 평형까지 할 거예요. 생태계 평형까지. 근데 그것까지 하는데 별로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짜 금방 할 거야. 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생태계 평형.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 요거가 지금 조금 이제 애매한데 오늘 여기 조금 아마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싶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익이 이제 연력학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도 약간 어렵기는 한데 사실 이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볼게요. 자, 오늘 볼 거 이제 236페이지 봅시다. 자, 236페이지 생태계 구성이야, 생태계. 이제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생태계. 생태계는 여러분들 여기는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 밑에 봐봐.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요 얘기 쫙 화살표로 그려놔. 개체, 개체군, 군집,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개체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생명체야. 하나의 생명체.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그냥 다 개체야. 개체군은 같은 종. 같은 종들이 모여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모여있는 요거는 사람들의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태계 입장에서는 한 동네에 내지는 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을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런데 군집은 뭐냐? 종들이 같은 개체군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여있고 나무들도 있고 뭐 벌레들도 있고 뭐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군집이 되고 그것들이 또 모인 것이 뭐냐면은 생태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가장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중요한 것은 군집이 되기 전까지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야. 하나의 종. 하나의 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태계는 얘는 비생물적 요인과 그리고 생물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비생물적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 지금 환경이 어떠냐? 그냥 그 얘기야, 그 얘기.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뭐 온도라든가 기온, 물이 많은지 적은지, 뭐 토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자, 생물적 요인은 결국에는 이거 세 개예요. 이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에너지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볼게요. 자, 생산자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돼요. 식물입니다. 식물. 소비자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것들 나오지. 그지? 봐봐. 예를 들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 뭐 토끼가 있다고 치자.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막 이제 자라. 그러면서 그 토끼가 자라가지고 만약에 사람한테 잡혀 먹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토끼는 생산자일까 소비자일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얘네들은 생산자일까 소비자일까? 이 토끼는. 얘가 뭔가 있잖아. 인간에게는 소비가 되어지는 거니까, 인간 입장에서 소비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소비자, 생산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라는 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오로지 식물만. 저기 봐봐. 광합성을 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식물.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 토끼라고 하더라도 걔가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아.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 뭔가를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 풀떼기를 먹어줘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동물들은 전부 다 그냥 동물들은 죄다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신 여기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은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분해자는 뭡니까? 세균. 왜? 얘가 죽으면은 그 사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분해를 해버리잖아. 그지? 얘가 죽어서 사체가 돼. 그럼 얘네들이 뭐가 돼? 옆에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세균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걔네들을 양분으로 취하면서 세균은 세균대로 먹고 살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원래의 CHON으로 분해를 해버리지. 그래서 그 분해를 한 것들을 가지고 또 뭐가 됩니까? 얘네들이 또 다시 토양이 돼가지고 그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식물들이. 요게 이제 일단은 우리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 구성 요소는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끼리의 어떤 상호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이게 비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은 결국에는 이게 상호 계속 뭔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생물적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생물적인 요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 비생물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예를 들면은 그냥 갑자기 뭐 토양이 되게 황폐화가 된다든가 갑자기 있잖아. 염소가 풀 얼마나 먹는 줄 아니? 야, 이제 염소가 풀 장난 아니게 먹거든 진짜로. 이렇게 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산을 옮기는 짓을 해보고 너희들 되게 거짓말. 우리 제 친구들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요번 식목일에 여기다 나무를 심고 다음 식목일엔 그 옆에다 나무를 심고 더 나무가 심을 데가 없으면 얘네 둘을 바꿔 심는다고 하거든. 이게 거짓말 같은 농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할 거 없으면 옮겨 심기라도 해요. 그래, 너희들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여군 갈 마음 있나? 가지 마세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진짜 막 산을 옮기고 이런 걸 하는데 제초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하잖아.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드랍전이라고 해가지고 DG라고 그래. 이 DG가 좀 넓겠냐? 그 하늘에서 뭐 2000피트, 3000피트나 아니면 고공 같은 경우는 15000피트에서도 떨어지는데 15000피트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엄청 높은 데서 떨어져요. 높은 데서. 스카이다이빙, 너희들 하는 스카이다이빙 그거를 해. 근데 우리 이제 전수 스카이다이빙이니까 낙하산도 훨씬 더 작고 이제 이것도 힘들어. 근데 쭉 떨어지는데, 그땐 날씬해서 얘들아. 낙하산 탈 수 있었어. 그때는 날씬해서. 근데 쭉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금 엄청 넓은 거 아니야. 거기에 풀이 엄청 자라. 진짜 아주 미치는 거야. 아주 풀 자라면은. 근데 풀이 그냥 대충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사람 키 높이로 자라버리니까 사람 다치는 건데 낙하산이 찢어져요. 낙하산이 그 땅에 축 떨어지면은 막 가시덤불 이런 거,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은 다 막 떨어져. 그래가지고 저걸 맨날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넓이가 아니야 진짜. 이렇게 뭐 산 하나를 이렇게 깎아야 돼 진짜로.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왔냐면은 염소가 그렇게 풀을 많이 먹는 데더라. 염소가. 그래가지고 그 넓은 데다가 일단은 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진짜. 야, 염소를 하나를 묶었어. 염소를 여기다 딱 묶어가지고 이 목줄 길이를 20m로 해놓은 거야. 목줄 길이 20m. 진짜로 20m의 원이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풀이 하나도 없어졌어. 야, 진짜 염소 하나가 이렇게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진짜 완전 황폐화가 됐어. 우리가 야 저거 대박이다 해가지고는 진짜로 염소를 몇 마리 더 사가지고 이제 20m 한 30m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놓은 거야. 진짜 풀이 싹 떨어져. 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꼭 얘기해 주세요. 주 임원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염소 한 마리 사면 제초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이게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 다 똥밭이야. 다 염소 똥밭이야. 진짜 염소똥은 진짜 동글동글 해가지고는 지금 거의 변비야. 얘네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변비야. 되게 심해. 진짜 다 똥이야, 다 똥. 그래서 이제
그럼 없는 쪽으로 떨어지려고 막 진짜. 그런데 이거 없는 쪽이 몇 군데 없어. 야, 사실은 봐봐라.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을 해놨겠니? 그 나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했냐. 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낙하산이 뭐 찢어지고 말고는 일단 중요치 않아. 내가 똥밭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디 모이겠어? 여기 모이거든. 여기에 모여요. 이제 저기 가려고 이제 막 하늘에서 난리 치는 거야. 막 저기서 야 나가 그러면 내가 일단 그 당시에도 사실 몸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떨어지거든. 얘들아 중력이 있잖아. 그냥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지구의 무게가 워낙 높으니까 무게 차이가 나도 똑같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이게 낙하산을 딱 타고 나고 공기의 저항이 생기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야, 뭐 볼링공하고 깃털을 떨어뜨리면 깃털이 늦게 떨어지잖아. 공기의 저항 때문이잖아. 우린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무거운 사람이 유리해요. 난 항상 잘 들어갔어. 딴 데 막 똥밭에 들어가고 똥 여기. 이게 똥을 싸고 오래된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묻지도 않아. 근데 얼마 안 된 것들이 있거든. 야, 좀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냄새가 지독합니다. 야, 염소 한 마리가 환경 하나 이렇게 폐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 가시면은 행정보급관 이런 분들한테 염소 한 마리 사시면요 제초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초 작업하기 진짜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근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한 거냐. 아무튼 봐봐. 자, 생물적인 요인이 환경의 요인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자, 생산자도 죽으면은 분해자가 분해를 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생산자랑 소비자랑 분해자는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부 다 이런 상호작용을 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은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요 얘기. 무슨 문제가 있어? 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봐봐. 비생물적 요인이 얘네들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거 옆에 나와 있지. 봅시다.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란다. 뭐 당연한 얘기지.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래진다. 야, 은행나무 잎이 왜 노래질까? 기온이 낮아지면 낙엽이 든다라고 하지. 낙엽이 든다고. 왜 그럴까? 녹색이었다가 녹색을 띠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예요. 파장. 빛이 너희들 처음 혹시 이 강의 처음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빛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빨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라색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가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고 했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보다 이쪽에 있는 자외선, 자색이라고 하잖아, 보라색을. 자외선들은 뭘 두고 있냐?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세포, 상피세포를 파괴해가지고 피부를 타게 만들고 피부암을 유발하고 세균들을 죽여요. 그지? 그래서 자외선들이 살균 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 이 얘기 난 여러 번 했어,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E가 크다. 얘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은 봐봐. 원래 빨주, 노초, 파남 보면 빨주, 노초잖아. 그럼 초는 여기 있거든, 초. 그러니까 얘의 파장에서 가장 그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기가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온이 낮아지면은 얘가 모자라지. 얘가 모자라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돼? 앞에 있는 에너지가 더 작은 것들. 노란색, 빨간색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낙엽이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낙엽이 생기는 거야. 단풍이 지지. 그 단풍 색깔이 다 뭐야? 빨간색, 노란색인 거야. 이거보다 낮은 파장을 받기 위해서. 낮은 파장도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것마저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증산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냥 걔네들을 다 떨어뜨려 보고 그냥 거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지금 낙엽이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거를 사계절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 가장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이 지역 근처에가 어디냐면은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 가면은 이거 확실히 볼 수 있어.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는 이렇게 특강하고 해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이게 학기 중에는 오전에 보통 독립기념관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진짜 딱 그 이제 온도 차에 따라서 이 단풍나무 길에 있는 나무들이 변하는 게 그냥 시시각각으로 눈으로 보여. 항상 이걸 좀 보게 되지. 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까지 내려가. 바다 밑에까지. 그게 옆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면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야, 아까 그냥 딴 거 하자. 야, 염소만 생각하세요. 염소 장난 아니야. 염소.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은 어쨌든 생물권이잖아. 생산자잖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다시 토양이 비옥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공기 중에 산소는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뭐 등등등. 자, 그리고 생물들 간에서 야, 뭐 이거는 뭐 얘네들끼리 뭐 난리도 아니지. 난리도 아니지. 난리도 아니야. 자,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37페이지 봅시다.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적응하며 살아가고 생물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요 얘기 때문에 그래. 빛과 생물 요거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거기다 별표를 미리 하나 쳐두세요. 자,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 등은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거는 그냥 태양 에너지로부터 모든 게 그냥 구성이 되고 있다. 그냥 이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니까 숲이 봐봐. 이렇게 보면 큰 나무들이 위에 다 가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못 살지. 그래서 살아보면 여러분 니들한테 이런 게 필요가 없겠지. 선생님은 계속 특수부대에만 있었어. 진짜로 계속 낙하산 타고 맨날 산 타고 막 이런 데만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근데 소나무 밑에는 안 자라. 소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들이 안 자라. 그래서 딱 봐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은신처 이렇게 훈련 나가면 밖에서 자야 되니까 은신처를 하려고 하면은 쭉 보다가 소나무 많은데 글로 가 항상. 글로 가면은 그 밑에는 이렇게 풀 만들고 땅을 해칠 필요가 없어. 그 솔림들만 간단히 해치면은 하나가 무거져. 그러니까 소나무가 워낙 사철 나무잖아. 잎이 계속 있잖아. 계속 있는. 그러니까 겨울에도 걔네들 솔잎은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넓은 잎들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거기서 증산작용 수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야. 낙엽이 되는 거야. 근데 솔잎은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떨어지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사시사철 햇빛이 안 들어가요. 밑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안 자라. 가끔씩 뭐 송이버섯 이런 것들은 자라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자라. 그런 특징이 있어서 뭐 나중에 군대 가셔서요. 소나무 밑에서 은신처를 구축하기가 조금 편하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얘기 해주는 거고. 자,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잎이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자, 빛의 파장 요거 여기다가 이제 바닷속이지?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이건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와.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이게 깊이에 따라서 아까 자 봐봐. 도달하는 녀석들 봐봐.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다를 많이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다 표면에서도 그냥 다 반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보면은 그래서 제일 앞쪽에는 녹조류. 야, 이거 그냥 외워. 녹조류가 가장 낮은 지역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청색광일수록 뭐가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아 선생님 홍조류면은 이게 빨간색을 쓰는 거 아니? 빨간색을 에너지로 쓰는 애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거밖에 안 될 텐데, 그게 아니야. 얘가 빨간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 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면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라고. 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갈홍이야. 녹갈홍으로 될수록 깊이가 깊이로 들어갈수록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됩니다. 얘네들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보색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 홍조류면은 빨간색이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뭔가 이해하려고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 일단 외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일단 외워야. 일단 외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순으로 깊이가 내려간다. 근데 도달하는 빛의 양은 봐봐. 청색광이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잖아.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청색광이 가장 높은 데까지 들어가고, 왜냐? 여기 보라색, 팔주노 파남보잖아. 파란색 이쪽이냐. 청색광이 이쪽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초록색, 빨간색은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기억을 합시다. 1조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준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그거 있지. 장일식물, 단일식물. 옆에 있구나.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뭐 중간에 빛이 있으면은 생식이 안 되고 이렇게 꽃이 안 피고 그러는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지? 응?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 돼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생겼어. 가로등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어두운 시간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 이상이 안 되는 거야. 가로등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다든가 꽃을 맺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이제 빛을 가리고 이러는 것들도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이것은 그런 내용. 이것은 기억을 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딱 외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봅시다. 아까 첫 번째는 기온과 빛과 생물이었어. 빛과 생물. 두 번째는 온도와 생물. 지금 뭐냐면은 자, 앞에서부터 요 얘기가 생물과 환경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비생물적 관계와 비생물적인 어떤 상황과 생물적인 상황의 어떤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빛과 생물.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의 파장, 그 얘기야. 파장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단풍 요 정도 두 개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이번에는 뭐야? 온도와 생물. 야, 온도와 생물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얘기야. 그냥 뻔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봐봐. 자, 온도는 뭐야?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물질 대사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몸이 지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 그것을 물질 대사라고 그랬잖아. 온도가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질 대사가 어떻게 돼?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질 대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지. 물질 대사,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질 대사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곰들이 뭐 한다? 그냥 겨울잠을 잔다. 이런 것들이야. 여기 있는 내용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기러기 같은 경우 철새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카멜레온은 온도에 따라서 몸 색깔을 변한다. 보면은 여우도 북극여우, 온대여우, 상황여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다르잖아. 같은 종이잖아. 이게 뭐야? 유전적 다양성인 거지. 유전적 다양성. 북극여우는 굉장히 추운 데에서 잘 살기 위해 이렇게 다고, 온대여우, 사막여우로 갈수록 귀가 큰데, 귀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몸의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몸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땀 배출이 용이해지잖아. 그러면 땀이 배출되면은 어떻게? 기화열. 너희들이 땀을 내는 이유는 그거잖아. 땀이 몸에서 증발이 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내 몸이 시원해지게끔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땀이 나는 이유거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땀을 낼 수 있는 표면적을 넓게 가져가는 거야. 귀 같은 데를 넓게 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열에 방출되는 곳을 이제 많이 날렸던 거지. 식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식물 같은 경우. 이 기온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침엽수, 화렵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선인장 봐, 선인장. 선인장 잎이 그냥 가시잖아, 가시. 왜냐? 그 물이 없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증산작용 하지 말아야 되니까. 물이 조금만 있어도 확 자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다육식물 같은 거 키워본 사람들은 그런 거 좀 느낄 거예요. 한 달에 물 한 번 주고 그러잖아. 한 달에 물 한 번. 그 증산작용, 그 물이 이렇게 이게 뭐지? 배출되는 것을 막는 것들을 하게 된다. 자, 네 번째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요것들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 이거 그냥 상식 수준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 상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잠깐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야, 뭐 오늘 지금 해주는 얘기 이해 못할 내용 하나도 없지. 별로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지금 할 것도 뭐 사실 뭐 어렵지 않아. 오늘 이제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요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먹이 사슬이 좋아요, 그물이 좋아요? 그물이 좋아요. 그냥 그거에 다야. 오늘 배울 이 단어에서 배울 건 사실 그거 하나가 다야. 거의 대부분. 자 봅시다. 먹이 생태계에서의 어떤 먹이 관계를 우리 나타내는 게 보통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얘가 자 1차 소비자. 보통은 우리가 초식동물이 되겠지. 풀 먹는 애들. 그 다음에 자 2차 소비자. 뭐 이제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있을 텐데 뭐 이게 땅땅땅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해자가 되지. 자, 물론 분해자는 생산자도 분해를 하고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도 3차 소비자도 다 분해자가 돼서 이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떤 에너지 흐름, 결국에는 우리는 뭐 탄소화합물이니까 어떤 탄소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탄소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데 자, 이것이 하나의 생산자, 하나의 소비자, 하나의 2차 소비자, 하나의 분해자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사슬은 뭐야?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 쭈루루루 하나로. 사슬이라고 있고 이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근데 먹이 그물이 좋아요? 사슬이 좋아요? 참 그 얘기야 지금은. 맨 위에 앞에 있는 그 보자. 먹이 사슬은 최종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먹이 사슬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한 종만 있으면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을 아주 복잡하게 그물처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그러고 먹이 그물 자체가 되어야지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요즘 다양하게 어떤 한 생태계 안에서 존재할수록 이런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어떤 한 생물이 멸종을 한다거나 어떤 뭐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거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어떤 개념,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란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라는 건 뭐야? 생산자가 뭐야? 생산자도 결국에는 뭘 갖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우리가 생산자가 어떻게 뭐 탄수화물, 우리가 영양분으로 하는 걸 만들고 그것을 얘네들이 먹어. 얘네들이 또 먹고 하는 와중에서 얘네들이 열로 소비하는 것들이 있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체온이 37.5도라는 체온을 계속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 여기야. 열 해가지고 다 지금 막 이렇게 발산을 시키고 있지. 그렇게 에너지가 나가고 있고 또 그 에너지가 또 어떻게 됩니까? 분해자한테 다 가지. 1차 소비자도 생산자도 2차 소비자도 분해자도 전부 다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도 뭐해서 분해자 또 여기서 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여기 그 열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탄소 같은 것들은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탄소 CHON은 계속 이 안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생긴다. 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거기다 기억을 해두고 있읍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한 생태계 내에서야, 한 생태계 내에서 자, 생산자가 제일 많고 항상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이렇게 좀 적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첫 번째 개체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개체수는 생산자가 무조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자, 두 번째 생물량. 생물량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 내에 생물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물량이라니까 전체의 무게야, 무게. 얘네들은 개체수.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개체수가 있고 그 다음 생물량. 생물량에다가라는 거기다 무게라고 적어주세요. 무게. 그러니까 개체수라든가 생물량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총 에너지야. 이거는 개당 에너지가 아니라 총 에너지야. 갖고 있는 개당 에너지가 아니라 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들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요거 말고 거꾸로 이렇게 역피라미드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역피라미드를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근데 역피라미드가 완벽하게 역피라미드가 다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진 않은데, 너희들 좀 알고 있는 제일 좀 과학에서 유명한 책이 하이탑 이런 거잖아. 하이탑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오는 편이거든. 보면 얘가 최종 소비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간 소비자, 생산자가 가장 작은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단위 무게당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오히려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 같은 것들은 몸도 크고 몸집도 크고 하지만 풀만 먹어도 살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일정 수준의 어떤 그것을 계속 먹어줘야지 되는 게 이게 고급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머리를 돌려야 되고 생체 어떤 구조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한 개체당 무게 한 개체당 무게가 얘들이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토끼보다 우리가 무겁잖아. 그런 거.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우리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한 개체당 무게는 전체 무게는 뭐야? 생물량이야. 생물량 같은 경우에 전체 무게는 당연히 얘네가 훨씬 더 개체수가 많으니까 전체 무게는 얘네들 생산자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단위 개체당 한 놈씩 비교했을 때는 보통의 경우 얘네들이 크다. 이게 여기서도 봐봐. 나비, 거미, 참새, 독수리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점점 커지잖아. 그지? 단위 개체당 어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고 어떤 양에 따라서는 역피라미드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245페이지 생태계 평형 보면은 먹이 그물이 단순한 것보다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돼야지 중간에 있는 놈들이 하나 두 개가 사라져도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문제 되게 자주 등장. 거기다가 2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거는 진짜 문제 자주 나와. 자, 보통의 경우에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생각해. 개체수 피라미드. 자, 1차 소비자랑 2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고. 이렇게 쳐보자고.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다고 쳐보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차 소비자가 엄청 늘어났어. 2차 소비자가 엄청 늘어나 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이 3차 소비자들이 내가 먹을 게 식량이 많아진 거잖아. 내 먹을 식량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먹을 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3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되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 정도가 유지가 잘 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아까 염소가 많아지니까 풀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자, 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졌어. 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많아졌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 잡아는 많이 먹히는데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다시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시 줄어들어. 다시 요 녀석이 많은 상태인데 줄어들어 버리고 얘네들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회복이 되겠지. 얘네들이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얘네들이 좀 회복이 되겠지. 그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을 먹어야, 얘네들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없어지잖아. 없어졌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와가지고 이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것에서 이제 좀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은 뭐 어렵게 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봐봐. 그러니까 기억 2번 봐봐. 개념 속속의 2번. 어떤 안정된 생태계수에서 피라미드를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 자, 1차 소비자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태계가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골라 순서대로 쓰죠. 그러면 일단 기억 1차 소비자가 증가했지. 그지? 그런 다음에 디귿. 자, 생산자가 감소하면서 2차 소비자는 증가했어. 그런 다음에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가 지금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니은 줄어드는 거야. 다시. 그러면은 다시 니은이었다가 다시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그냥 저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자, 이것도 그냥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전부 다. 야, 이게 환경 변화, 생태계 변화를 니들이 하고 있다. 그냥 이 얘기야.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뭐지? 뭡니까? 247페이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냥 다 좋은 얘기, 그냥 좋은 얘기. 여러분들 그냥 도덕책 얘기를 그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봐라. 야, 대기오염하지 맙시다. 야, 이게 무슨 고등학교 애들한테 뭐 가르쳐 줄 뭐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 자, 이거 쭉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254페이지, 255페이지 요거까지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조금 이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자, 할 수 있도록 할게. 자, 여기도 사실은 요 앞에 지금 이 단어, 지금 내가 방금까지 가르쳐 준 단어는 생명과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생명과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이 지구 환경과 이 변화 인간 생활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딱 단절이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봅시다.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야. 기후변화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뭐 환경오염이 나오니까 그 기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그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구 내적인 원인과 지구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구 내적인 문제야. 내적인 문제. 지구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게 지구 내적인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외적인 원인 한번 보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2000년, 2000년 정도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최소 몇 억 년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 갑자기 태양 흑점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대기 중 전리층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전파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후 변화하고는 좀 큰 문제가 차이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구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건 뭐 지구 내적인 원인 중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게 가장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가장 핵심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부터 배울 온난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있지. 요거 세 개는 모두 다 암기를 해두세요. 나무의 나이테 연구, 빙하 코어 연구, 화석 연구. 요거 세 개는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빙하 코어 연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빙하가 이제 뭐 수십만 년 동안 지금 뭐 남극이나 이런 데 북극에 쌓여 있는 거잖아. 그 빙하를 이게 뚫는 거야. 이렇게 깊이 뚫어. 긴 어떤 빙하 이게 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빙하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몇만 년 전에 형성된 빙하라고 한다면 그 빙하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해가지고 아, 이 시대에는 좀 어땠구나, 온도가 어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나이테도 이런 거예요. 나이테 같은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생기잖아.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데 어느 해에는 굉장히 좀 생장 조건이 좋았어. 그러면은 나이테하고 나이테의 그 길이가 어떤 폭이 더 넓어지겠지. 많이 자랐을 테니까. 그지? 그런 것들로 분석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연구는 빙하랑 화석 연구로 가장 많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테 같은 경우도 물론 몇천 년을 산 나무가 있기야 있겠지. 근데 그 나이테 보겠다고 그 몇천 년 산 나무를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빙하 코어 연구라든가 화석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 과거 40만 년 동안의 온도 변화 이런 거 봐봐. 기온 변화. 이거 40만 년 전의 기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대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빙하 코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온도가 이랬겠구나라는 거 정도를 이제 거꾸로 유출을 한 건데 한번 봐봐봐. 지금 과거 40만 년 동안 기온이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지. 우리가 지질시대 하면서 배웠지만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 간빙기는 좀 따뜻한 시대도 됐고 빙하기에는 좀 추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과거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 가끔 유튜브나 이런 좀 이렇게 유사과학 내지는 음모론 이런 거 있잖아. 음모론이 근데 재밌기는 해. 나도 인정해. 그거는 재밌어.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류 과학계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항상 메인스트림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곁다리를 생각해야지 그걸만 보고 그게 진짜 재밌고 뭔가 흥미롭고 그것만 보면은 그냥 막 저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저게 저렇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에 그것이 내가 보면 거의 극한으로 가 있어.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친구들이 그 지식이란 것을 도무지 이제 무슨 이렇게 백과사전 내지는 뭐 논문, 교과서 이런 걸로 습득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유튜브로 하니까 유튜브는 재밌어야지 뜰 거 아니야. 재밌어야지. 재미없는 얘기하면 뜨질 않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자극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 그거 그냥 재미로만 하세요. 재미로만. 여러분들이 어느 또 그 시점에 갔을 때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쪽팔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네 플랫 어서라는 사람들 아니? 지구 평평론자들. 플랫 어서라고 그래. 플랫 어스가 이제 어스가 평평하다, 플랫하다 이건데 그냥 플랫 어스라는 사람을 처음 한번 만나본 게 언제냐면은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대학교 교수야.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나한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줬어. 무려 백석대학교에 있는 영문학과 교수님께서 나한테 플랫 어스를 얘기해 주면서 왜 그걸 모르냐고 나보고. 다 이것은 그 국제적인 의무가 있는 거라.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를. 그 교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니 실제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혼자서 이게 생각하다가, 이제 구매 이제 본 거야. 찾아본 거야. 근데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플랫 어서들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조금만 니들이 수학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게 다 깨져. 조금 하는 수학적 지식만 있어도 다 깨. 야, 지구가. 아니, 야, 그 사람 나한테 얘기, 저 그래 나름 그 항공 매니아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뉴욕에 있는 공항을 직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가장 짧은 노선을 타야 되잖아. 그지? 두 번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럽을 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겠어? 가장 짧게 가는 게 좋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가장 짧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니? 그건 니들이 평면 지도에서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가야지 제일 빨라요. 왜냐면 지구는 둥크니까 북극을 거쳐서 가는 게 가장 빨라. 마찬가지로 JFK 공항까지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것 때문에 되게 재밌었는 사건이 있었어. 야, 뉴욕이 있었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있어. 뉴욕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잖아. 그럼 메카가 여기 있어.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여길 향해 가지고 우리가 절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보면서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갖고 싸움을 하더라고. 여기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참 웃기는 놈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가야지 가장 빨라요. 근데 지금 이걸 못 가고 있죠. 러시아 상공을 지금 못 지나갑니다. 비행기가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러시아 상공을 못 지나가. 여길 지나갈 수 있는 항공기는 러시아나 중국 국적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항로가요.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냐고. 그 교수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박사님께서. 세상에는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아, 제발 그러지 좀 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너희들끼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은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존나 쪽팔린 거야, 진짜로.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로.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 문제는 뭔지 아니? 그것을 진짜로 신념을 갖고 믿고 있는 애들이 생겨. 와중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라든가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념이 되니까 그것이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싸움이 돼. 그러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는 거잖아, 사람들끼리. 이게 그런 헛된 거는 제발 갖지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하세요. 제대로 된 지식. 내가 지금 지구온난화 얘기 듣고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구온난화는 없대. 없대. 북극곰이 그게 늘어나고. 야, 그렇게 맨날 추워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북극곰이라도 살만하겠다. 뭐 따뜻한 데니까 뭐 먹이도 많아질 것이고 얼마나 좋아져. 북극곰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말은 이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온난화의 상황을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실제로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지들이 먹고 살 환경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 안 늘어나겠냐고. 그래서 북극에서 그 빙하에서 뭘 먹고 살겠냐, 걔네들이. 가만히 그 물하게다가 물개 같은 거 하나 잡아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 물개 말고도 잡아먹을 게 이제 많아졌잖아. 들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먹고 살만해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47분. 자, 아무튼 그래요. 지구온난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무슨 국제적인 이게 뭐 어떤 음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잖아. 겁나 춥고 겁나 덥고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게 왜 그런지, 제트기류가 왜 약해져서 북극에 있는 한냉한 어떤 공기들이 내려오고 있는지가 이미 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되고 있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 그럼 그것을 믿으세요, 지금. 지금 온난화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온난화는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예요. 늦출 수도 없는 단계인 것 같아. 지금부터는 그냥 우리의 종다양성을 이용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가 이미 다가왔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자, 봅시다. 지구온난화는 일단 지금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자, 온실기체라고 하지, 온실기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에너지, 이건 나중에 너희들 지구과학 가가지고 조금 더 좀 지켜봐요. 태양에서 오는 자, 내가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하고 내가 방출되는 에너지가 일정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가 그대로 바깥으로 정확하게 똑같아. 내가 100을 받았으면 100만큼이 방출돼야지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00을 받았는데 95밖에 못 방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5만큼이 계속 지금 어떻게 되겠어? 지구에서 에너지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뭐야? 결국 열 에너지로 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빛이 오면은 반사되는 게 진짜 많아. 태양빛 같은 경우도. 그 반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놈들이 뭐냐면 바로 빙하야. 빙하들은 하얗잖아. 그냥 다 반사시켜버린다고. 그런데 빙하가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반사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그게 첫 번째. 그런 원인들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걸 이산화탄소가 막아버려. 다시 또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야, 열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온실기체 가장 대표적인 거 에테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거 CFC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에어컨에 쓰는 그 가스 이름이 뭐니? 프레온가스. 그 프레온가스가 이거거든. CFC, 플루로탄소인데 옛날에 이제 프레온가스 보통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에어컨에도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프레온가스를 썼었어. 그래가지고 그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거 좀 더러운 얘기인데 소가 빵구를 끼면은 메테인이 나온대요. 그리고 소를 많이 키우면은 가스 온실가스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 실제로. 근데 가장 대표적인 현재로서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메인이고. 자,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화석 연료. CH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근데 사실 그 물조차도 수증기가 되면은 온실가스가 됩니다. 그럼 옆에 봐봐. 위에 보면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돼 있고 지구온난화는 지금 현재 화석 연료량 사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증기와 계속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있고 산림 벌채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주는 게 뭐야? 그게 광합성이잖아. 근데 그 광합성을 왜? 식물들을 다 지금 벌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줄어들고 있어. 빙하가 생기니까 받는데도 올라가지도 않아. 자, 과도한 가축 사육 맞지?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뭐냐면은 단순해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지구 이제 대기의 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그게 그냥 원인이다. 그죠? 자, 지구온난화 영향과 대책. 요즘엔 내가 보기엔 대책이 없어.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를 좀 많이 개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엔 대책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 없다. 대책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되면 되고. 자, 두 번째 지구온난화는 그렇고 한반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도 지금 현재로서 지금 기온 편차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점점점. 그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메테인 농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 현재 지금 한반도도 굉장히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자, 여러분들만 해도 잘 모를 거야. 여러분들만 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너희들은 장마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니? 내가 보기엔 요즘 장마라기보다는 그냥 폭우지, 폭우. 가끔씩 한 번씩 확 오고 그냥 진짜 옛날엔 장마가 어느 정도냐면 한 15일 동안 매일 비가 왔어. 정말 매일 그냥 계속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요즘은 진짜 장마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야. 2000년대 초반. 니들 태어나기도 전.
그쯤부터는 뭔가 장마가 장마다운 느낌이 없고 그냥 뭐 마른 장마? 이렇게 계속 있다가 갑자기 비가 막 엄청 한 며칠 동안 온 다음에 또 안 와. 그러니까 폭우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장마라는 걸 내가 보기엔 제대로 느껴보질 못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옛날같이 진짜 며칠 한 2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해. 그리고 3한 4온이란 거 들어본 적 있니? 우리나라의 겨울은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가 반복되는 3한 4온에 있어. 나는 실제로 어렸을 땐 그걸 느꼈었던 사람이거든. 우리는 3일 정도 추웠으니까 이제 좀 따뜻해져. 그러니까 춥고 따뜻하고가 반복돼. 지금 계속 따뜻하다가 며칠 그냥 사람 죽여버릴 정도로 춥고 막 이런 식이잖아. 뭔가 조금 기후가 이상하긴 이상해.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거랑은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 상황이 디폴트잖아.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한 상황인데 지금 확실히 뭔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라는 건 이제 좀 내 정도 나이 되니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반도 환경이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다. 지금 감귤이 드디어 육지에서도 나오죠. 귤이 지금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저기 뭐 어디니 남해 이런 쪽에서도 귤이 나오기 시작했어. 달라지고 있어.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 아열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요즘에 추나추동이 아니라 그냥 하하동동 이런 느낌이잖아. 잠깐 따뜻하다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반팔 입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롱패딩 입기 시작하잖아. 반팔 위에 롱패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지금 맞고 있다라는 생각은 난 들어요.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 그냥 다 그 정도 얘기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지구온난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다. 머릿속으로 딱 그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다음 장 보면은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대기대순환, 해수순환, 사막화, 엘니뇨, 라니냐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 상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고 전기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에너지 효율적 이용까지 다음 시간 요까지 하면 딱 되겠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